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과 사회 제5주차 2교시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제1번 어떤 범죄가 있는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왜 둘로 나눴을까요? 한번 대답을 제가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범죄 유형에서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둘을 나눴을까요? 자, 그 카테고리가 있죠. 영역이.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해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건 대인 범죄. 재산은 뭐예요? 대물범죄. 재산은 생명체가 아닌 어떤 재산을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물. 이건 대물을 향해서 범죄하는 것을 주로 뭐죠? 절도죄 같은 거. 폭력은 대인이니까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구분할 때 대인을 향해서 범죄했느냐, 대물을 향해서 범죄했느냐. 보험도 들 때도 대인 손해, 대물 손해, 이건 차이가 크잖아요. 대물 손해는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그 어떤 액수만 거기에 가치, 그 재산에 대한 가치만 보상해 주면 되는 건데, 대인은 사람은요, 사람이 느끼는 손해는 이건 돈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까 무한이 되는 거예요. 무한. 그만큼 폭력범죄가 재산범죄보다도 이 처벌 수위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전제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쭉 범죄 종류, 여기 뭐 형법에 나오는 이거 다 여러분이 뭐 여러분 법학도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범죄 유형에는 크게 이 시간 교양 시간이니까 폭력범죄와 재산범죄가 있고, 하나는 대인이고 하나는 대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화이트 칼라. 화이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블루와 대비해서, 블루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행위, 눈에 나타나는 거고, 화이트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 용어 자체가, 화이트 자체가 정신을 말해요. 정신. 블루는 육체. 그러니까 여기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육체적인 범죄예요.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폭력을 가한다든지 행위를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는 이것과 대비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블루 범죄예요. 블루 범죄. 블루 칼라 범죄. 이건 화이트 칼라 범죄인데,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거예요. 보이질 않아. 이게 범죄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처벌하기도 곤란하고 범죄 자체를 밝혀내기도 힘들어. 자, 여기 나오죠.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과거에는 블루 칼라는 일반 노동자, 화이트 칼라는 뭐 정신 노동자, 이렇게 나눌 때 많이 썼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 여기 봅시다. 43페이지 중간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 또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존경을 받거나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 그러니까 직업범죄 내지는 사업범죄다. 이게 범법행위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무서운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여기 43페이지 이제 밑에서 첫째 달라. 화이트 칼라 범죄는 발견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 정신적인 걸 보이지 않아요. 폭력을 피하고, 폭력이 아니에요. 사회적 도덕성에 심한 상처를 주고, 이거 사회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문제를 유발시켜요. 개인이나 조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나 직업상의 위치를 이용하고, 사회에 미치는 물질적 피해가 다른 범죄에 비해 규모가 크고, 근데 결정적인 걸 7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여기 봅시다. 쭉 제 밑에 기업 범죄에는 증권거래, 내부자 거래, 분식 회계,
불법 신용카드 조작, 환경범죄, 불법 노동 사용, 개인연금 착취, 회사 기록 조작,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범법행위를 밝혀내기가 모호한 거예요. 밥을 사줬다? 이게 뇌물 공여다. 증권감독원에서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의 이게 부당 이익 취득과 부당 거래를 감시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다. 이거는 범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직무유기, 횡령, 배임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감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직무유기예요. 결국은 배임이 되는 거죠. 과거에 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생선을 잡아먹을 줄 모르고서 맡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양이한테 노량진 수산시장을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화이트 칼라 범죄예요. 고양이한테 노량진 수산시장을 맡겼더니 한 마리 잡아먹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모든 생선은 다 잡아먹어요. 이런 게 화이트 칼라 범죄예요. 그 파급 효과가 개인적인 범죄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적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번 세 번째 조직 범죄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범죄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미국 영화에 무슨 뭐 대부, 모래시계, 여러분 기억나시죠? 친구, 영화도 있잖아요. 두사부일체, 범죄도시, 뭐 독전 그런 영화에서 나타나듯이 조직 범죄와 연관되는 사람들이 범죄의 조직을 형성하는 거죠. 자, 이런 조직 범죄는 이게 국가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조직이 커지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무슨 뭐 마약 조직이라든지 무슨 돈 세탁 조직 뭐 이런 부정 거래 밀수 조직 이거 무서운 겁니다. 국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증오범죄가 있어요. 증오범죄. 이건 범죄의 동기가 다른 범죄하고는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다든지 뭐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갖기보다는 단지 그냥 증오심이에요. 분노심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거예요. 많은 범죄 중에서 가장 심리적인 요인이 큰 것이 증오범죄예요. 증오범죄는 여기 제가 45페이지 둘째 단락.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다변화된 사회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자기 표현의 폭력적 표출, 자기 안의 심리 상태, 증오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를 증오범죄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뭐 민족적, 종교적, 성별적인 하나의 요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라고 그래요. 왜 범죄 저질렀어? 그냥요. 심리적인 요인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다른 지금까지 말했던 세 가지 범죄 유형과는 아주 많이 크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공질서 위반 범죄. 다섯 번째는 공공질서 위반.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 자체가 사회,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주제인데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서만 습득하고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사회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공부하는 청소년 문제도 공부하고 뭐 노인 복지 문제 이런 것도 공부할 텐데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지기관, 사회시설에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 현장 속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강의 시대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것, 이론과 실제, 테오리와 프락시스, 이론과 실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 내용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상황과 조화돼서 완전한 하나의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실습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이번 학기 코로나 사태가 커져서 그 현장 방문이 참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기관 일진 캠프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나 위기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그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설명을 듣기로 했었는데, 아마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이 시간에 모셔서 여러분에게 간략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솔 노인복지관이라고 우리 협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노인들이 요양원처럼 그 코로나에 아주 치명적인 하나의 취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방문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아마 그런 현실적인 적용 문제보다는 이론적인 강의로 이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뭐냐면, 이 범죄가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돼요. 사회적 범죄라고 그러죠. 자,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발생 건수는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범하는 경우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과속해서 딱지 띄는 것도 이것도 공공질서 위반 범죄예요. 뭐 이렇게 뭐 흡연을 하다가 걸린다, 이것도 공공질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무심코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건 발생 건수가 가장 많다는 거죠. 자, 매춘, 뭐 이것도 공공질서, 도박, 약물 중독, 마약 중독도 이거 내가 내 몸에다 마약을 맞는데 무슨 문제냐? 아니에요. 그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로서. 술주정, 교통위반, 풍기문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피해보는데 어떠냐? 피해자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victimless crime. 가해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은 것 같은데 피해를 보는 대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회예요. 사회가 피해를 봐요. 이러한 공공질서 위반의 범죄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 사회 체제가 흔들려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범죄보다도 이것이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범죄 유형 넘어가고, 여러분 책의 48페이지 범죄 동향 및 특성, 범죄 동향 및 특성. 자, 여기 보면 이제 동향, 뭐 형법 범죄, 재산 범죄 발생, 이거 표 같은 거 여러분 이거는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 특별법 범죄, 이건 뭐 시험,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 지식 이거 발생 현황 같은 것도 여러분이 절도 범죄, 폭력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자, 56페이지 다음 보면 개별 범죄의 발생 현황. 근데 개별 범죄의 유형들만 보면 돼요.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사기 범죄가 있고, 절도 범죄가 있고, 폭력 범죄가 있고. 자, 폭력 범죄는 뭐 살인, 강도, 뭐 성폭력, 뭐 그런 것도 폭력이, 사이버 범죄도 들어가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살인, 강도,
성폭력인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사이버 범죄라는 거예요. 사이버 범죄. 지금 이제 범죄 유형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과거에는 현실 속에서 범죄가 일어나요. 네. 과거의 범죄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죠. 현실. 그러니까 그 범죄 자체를 본인도 인식하고 타인도 인식하고 사회에서 관찰하기가 간단했어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회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 사회. 결국은 사이버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실이 아니라 인공적인 사이버 현실, 가상 현실이에요. 가상 현실.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건수보다 가상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배웠던 내용들이 과거에서부터 형성돼서 내려오는 하나의 범죄 유형과 내용들인데 새롭게 등장하는 게 바로 사이버 범죄라는 거예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는 수없이 발생하지만 그 범죄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요즘에 뭐 여러분 뭐 보이스 피싱 그거 노인분들은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다 걸릴 정도로 너무나 이게 만연돼 있고, 자, 해킹 같은 거예요. 해킹. 해킹 당한 것은 알아요. 해킹 당한 것은 아는데 누가 해킹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과 달리 현실은 이게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정체성. 신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이버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정체성,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어. 신분 확인이 불가. 왜냐? 사이버 현실은 현실 속에는 신분이 있어요. 신분증이 있잖아요. 근데 가상현실에는 신분증이 없고 뭐가 있냐? 아이디. 근데 이 아이디 자체가 신분을 말하는데 정체성인데 아이덴티티인데 가상현실 속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가짜 신분을 드러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의 아이디와 가상현실 속에서 아이디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홍길동인데요.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홍길동이 아니에요. 누가 돼요? 요즘 유행하는 무슨 BTS. 자기는 BTS가 아닌데 현실 속에 들어가서는 자기는 홍길동인데 가상현실 속에서는 아이디를 BTS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BTS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실명이에요. 현실 속에서 인간은 실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상현실 속에서는 익명이에요.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은 익명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나는 감추어져 있어요. 나는 가상현실 속에 분명히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채질 못해요.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서는 누구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범법행위는 느끼는데 나는 느끼지 못해요.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버 현실이 갖고 있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인 법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현실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감시해야 돼요. 자기를 관리하고 컨트롤해야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버 현실은 현실보다도 더 넓은 현실이에요. 더 활짝 열려있는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서 인간은 투명인간처럼 살아가요. 익명성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의 형태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예. 거의 모든 범죄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터넷이 보급될수록 결국은 사이버 범죄의 증가율은 뭐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하는 거죠. 자, 사이버 범죄는 여기 보면 이제 종류 64페이지, 컴퓨터 범죄, 또 사이버 테러, 네트워크 범죄. 자, 과거에는 컴퓨터 장비와 운영에 관련된 범죄인 컴퓨터 범죄가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인터넷 사용의 확장과 더불어 인터넷상의 범죄,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해킹, 또 명예훼손 같은 거, 이거는 뭐 결국은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이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특히 이 악플 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악플도 여러분 범죄 행위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악플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악플러가 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사이버 범죄의 특징, 여기 64페이지 둘째 단락. 사이버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뭐냐? 비대면성이에요. 비대면. 범죄를 했는데 범죄 당한 사람은 있는데 누가 범죄했는지를 몰라요. 비대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접속을 통해서만 연결되기 때문에. 자, 둘째는 여기 익명성 나오죠. 사이버상에서는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수 있다. 왜 감추고 위장하느냐? 현실 세계에서는 돈이 힘이 될 수 있고 권력이 힘이 되지만 가상 현실 속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돈도 필요 없어요. 정치적인 권력도 필요 없어요. 누가 제일 힘이 있을까요? 그렇죠. 인포메이션, 정보. 정보를 가진 사람만이 지배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정보를 가졌느냐? 그래서 가상현실은 아는 만큼 지배하고 알려진 만큼 지배당하는 거예요. 알려진 만큼 지배당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것. 세 번째는 전파성. 이 전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을 말해요. 개방성. 범죄에 노출된 범위가 이 현실과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내가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부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는 부산까지 1초면 가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시간과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범죄의 영역이 그만큼 무한히 넓어질 수 있는 개방성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것을 여기서는 셋째 전파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한다.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러스 먹었어요. 그 한글 프로그램을 누가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놨는데 이게 묶어놓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사람이 묶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자기는 이게 바이러스에 침범당한 그 문서 제가 회복시켜 줍니다 하고 회사를 딱 버젓이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자기가 그 바이러스를 심는 거예요. 심어 놓고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범죄는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특징들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첫째 비대면성, 익명성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나눌 수도 있어요. 비대면성은 직접 현실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니까 비대면성. 두 번째는 익명성, 세 번째는 전파성,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성.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세 번째 시간에는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